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먼저 아까 제가 요즘 이제 좀 주로 이렇게 어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이게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보면 참 이게 딱 봐도 아이고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들 딱 이게 딱 보이죠.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는 따블이 날 수 없는 종목들이라고 다들 하실 거예요. 저런 구닥다리 종목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구닥다리 종목을 눈여겨볼 때예요. 제가 요즘 이게 보는 주요적으로 이게 관찰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뭐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주요적으로 이게 관찰하는 종목들이지. 절대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얘기했지만 작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지표주도 있고 뭐 지표주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한 5개 종목 가지고 제 지표주를 하는 거를 요거는 넘어가고 오늘은 주제가 배당주. 예전에 제가 이제 베어링 투자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배당주를 한번 먼저 이게 공부를 하고 배당주부터 시작한 걸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뛰어난 그 투자 능력이 있으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게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즘 같은 때 제가 보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요런 분들한테 이게 주식을 공부를 하기 딱 몸을 익히기 좋은 딱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참고로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인데 주식에 좀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을 잃더라도 조금 잃고 많이 배울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번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자, 10년치를 한번 볼게요. 자, 10년치로 보시면 지금 2300에 딱 걸려 있죠. 2300 현재 상황 2300에 딱 걸려 있죠. 자, 2300을 기준점으로 해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쭉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 훌라당 넣어갔다가 거시기 하죠. 예. 자,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세 가지예요. 딱 여기서 V자 다시 반등해서 쭉 올라갈 거냐, 하여튼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코로나 사태처럼 2차 급락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횡보를 할 거냐. 아마 이 셋 중에 하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세 개의 상황이 다 돼도 나한테 뭐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 시나리오를 모든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좋고, 내려가서도 좋고,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좋고, 다 좋은 거야. 이 상태에서. 자, 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살고적으로.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많이 설명드려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급락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아니면 횡보할지. 박스권이라고 하죠. 횡보하는 거는, 이제 2300에서. 그럼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 지금 가능성이 계속 바뀌어요. 이제 이 정책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걸 저는 시시각각 그걸 계속 체크를 해. 가능성은 계속 변해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설명드리자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하락할 가능성이에요. 이제 하락에도 급락할까, 이제 완만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일단 하락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말 그런데 70%예요, 하락에. 이 상태에서 더 하락할 확률은 70%.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횡보할 확률, 제가 봤을 때 횡보할 확률이 20%.
이 상황에서 다시 코스피가 올라갈 확률 10%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시각각 확률은 계속 변해요. 다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잠깐 올라가도 어차피 떨어져. 이제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하락할 확률의 70%를 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올라갔다도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2300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할 확률 70%, 횡보할 확률 20%, 상승할 확률 10%. 현재 시점은 저는 그렇게 봐요. 100% 이게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게 안 해요. 또 이게 상황이 바뀌면 상승할 모멘트 확률이 또 올라가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마다 시시각각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요. 이걸 좀 약간 이게 뭐 계산기 두들겨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감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 촉감이라고 하죠. 촉과 감으로 그냥 그걸 이걸 계산을 뽑아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올라가긴 겁나게 힘든 건 지금 다 국면에 들어봤어요. 지금 이제 저기 뭐 뉴스에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거의 2% 3%까지 올라가네 만에 하죠.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2%에서 3% 선으로 지금 거의 잡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 목표 상향치를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0.몇% 그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공짜 금리가 아니라 이게 잘 보면 이게 어이가 없는 금리인데 이게 시장과 너무 이게 맞지가 않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를 때는 대중들이 모를 때는 그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야, 너도 아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요. 아마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대중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무도 잘 모르면 인플레이션가 이렇게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쉽게 올라와서 왜? 대중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싼 0%대의 기준금리로 아주 싼 우리가 시중 대출금리가 2%대의 싼 이자로 부동산 같은 거 집이든 뭐든 아무거나 사놓으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중들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겁나게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소수 사람들만 알면 그런 현상이 안 나는데 대중들이 다 많이 그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생긴 게요. 그게 주식시장과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동산 시장에도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국면이 한 번 온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걸 한번 이게 저는데 2300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 거는 금리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금리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최대한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그냥 설명 안 드려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 기준금리 지금 1.75에서 올렸나요? 어저께 올린다고 0.5%씩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 기준금리.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예금금리.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맡겼을 때 받는 그 이자 있잖아요. 예금 이자 있잖아요. 그 예금금리.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 금리.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항상. 왜? 그 금리에 따라서 이게 시중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실질적으로. 자, 어떤 현상이냐? 버블이 끼게면 부동산, 옛날 일본이 대표적으로 한번 겪었던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일본 그 버블 국면에 진짜 이게 그 이상 제가 봤을 땐 걸린 것 같은데, 자, 옛날에 일본 같은 게 역사적으로 보시면, 골드 이스트 아일랜드 해가지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동산 값이 겁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냐? 저기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으라고 막 권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 그 돈을 저기 부동산이 오른 그 저기 버블에서 오른 그걸 저기 담보로 해서 뭘 했냐? 일본 사람들이 네, 주식을 사게 됩니다. 네, 부동산을 산 사람도 있지만 주식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식값이 겁나게 올라갔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 버블도 꺼지고 주식도 버블이 같이 꺼져. 왜? 이유는 같아요. 담보물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행에서 압박을 합니다. 빨리 돈 갚으라고.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 옛날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10배로 10억 원까지 뛴 거야. 뻘쭉. 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껑충 뛴 거야.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는 담보 대비 거의 한 70에서 80%까지도 이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시세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한 맥시멈 8억까지 대출을 해주겠죠. 자, 이 말 들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딱 거기에 딱 지금 팔목과 발목이 걸린 사람들이 지금 겁나게 많아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과 지금 옛날 일본 상황, 우리나라 상황과 일본 내전 버블 시기하고 지금 완전히 거의 이게 데칼코마의 상황이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자, 예전에 일본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 원까지 껑충 올랐어, 가격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10억 원짜리 해가지고 어디서 8억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 쓰세요. 이제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8억까지 오니까, 이거 8억 오니까 이자도 싸. 일본은 또 이자도 싸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자도 싸. 차라리 이걸 이자 싼 걸로 해가지고, 이거 딴 데서 투자를 하면,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도랑치고, 이게 가재 잡고 오는 거 아니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1억 원에서 10억 원 좀 껑충 뗀서 이제 부자가 돼서 기분이 좋은데, 은행에서 8억까지 더 준대. 대출로, 싼 이자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출을 다 받았어요. 10억 원짜리 내 집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을 맥시멈 끌어당겨가지고, 80% 맥시멈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어디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일본에 있는 회사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 집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받은 8억 원을 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 화랑이죠. 네, 돈의 힘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주식 가격이. 그러면 주식 가격이 겁나게 뛰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이게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고 하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겁나요 이게. 그러면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값이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평가 금액보다도 적게는 한 5배, 많게는 10배까지 뛴 거야. 이제 주식시장도 같이 이제 버블이 낀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인데 1억 원짜리 집으로 해가 10억 원 정도 빵씩 올랐는데, 거기서 8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8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이게 막 2배, 3배까지 또 뻥충 뛰었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재산이 겁나, 이제, 그럼 주식도 겁나게 이게 수익이 많이, 이게 올라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과소비를 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월급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돈 따지면, 내 월급은 300만 원인데, 한 달에 소비를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쓰는 거야. 왜? 부동산과 주식으로 벌어들인 게 많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도산하는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떤 국면이냐, 이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억 원짜리 나던 내 아파트가 옛날 내가 샀던 1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 밑으로도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죠. 한번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내가 샀던 1억 원 밑으로 떨어져요. 자, 은행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막 10억 원인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이게 돈을 못 받아. 이 경매에 이 집을 넘겨도 8억 원을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시세가 8천만 원이야, 이 집이. 지금 현재 8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독촉을 하고 이자를 많이 올립니다. 이 기본적으로 은행의 생리예요. 이제 그 떨어지는 과정에 이미 독촉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아, 그렇게 따지자면 주식에서 수익 나눴으니까 그거 빨랑 팔아버리고 그거 갚아버리면 되지 않냐고.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주식이 먼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보통 박살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이 깨져요. 그 당시에 똑같아요. 주식 시장이 먼저 박살이 나요. 그럼 예전에 내가 한 몇 배 막 많이 벌었던 게 주식이 깡통이 나요, 이제. 막 8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막 몇 배, 세네 배, 막 5배, 10배까지 수익을 냈던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버블이 꺼지면서 깡통이 나요. 8억 원 원금까지, 이 원금이 거의 다 날라가. 깡통 계좌가 생겨.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식에 파고 빚밖에 8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집을 빨리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똥줄이 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너도 나도 막 주식을 막 주식에서 깡통 나고 그 깡통 난 거 이제 그거 갖다가 하니까 이제 집을 처분을 이제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네, 집값이 그냥 수직으로 그냥 곤두박질합니다. 이게 일본의 이게 버블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찔끔하시는 분들이 겁나 많으실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고 자기 아파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이빠이 안 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이 보통 언제 많이 들어갔냐? 네, 명동시장이 나가고, 명동 사람 2300선들에 그 선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찌끔한, 내 아파트 담보로, 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짜리인데, 내 아파트 담보로서 한 20억 받았는데, 20억으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게, 씨발, 반의 반토막까지도 안 내. 반토막은 고사고 반의 반토막도 안 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이거 배우니까, 부동산, 아파트 팔아야 하는데, 저또 씨발 양도소득세 내면 이거 이거 남는 것도 없어.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팔아가지고 좀 벙어리 지금 냉가슴 앓는 분들 겁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강의 들으면 찔끔한 지금 찔끔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씨발 지금 진짜 깡통 낸데 개 좋아. 저거 메꾸려면 씨발 아파트를 저거 팔아서라도 이 3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라도 저거 메꿔야 하는데 씨발 씨발 양도세가 이거 씨발 양도세 내고 뭐고 하면 씨발 이거 남는 것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벙어리 냉가슴 감고 있는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쪽팔려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끙끙 안고 있는 거야. 씨발 30억짜리 20억인데 지금 주식에다 다 지금 꼬라박아가지고 씨발 저도 다 지금 이게 자살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좋겠다는데,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져, 이제. 이제 매일마다 30억짜리 아파트면 세금은 세금대로 넣어야 하니까, 세금, 그 주식에서 다 깡통 차고, 직장 다니는데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20억 이거 지금 금리가 오르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5%에서 지금 7%까지 올라가서 옛날에는 뭐 2%대 이자인데 지금 변동금리 내는데 지금 은행에서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막 7%, 8%까지 9%까지도 막 압박을 해. 왜? 은행 다 알아요. 은행 애들은. 얘가 지금 아파트 담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깡통 찬도 알아요.
어떻게 저거냐고요? 장훈 씨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걸 갖다가 피부로 느껴봐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논이었는데,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기, 그 주식을 투자했어요. 한 종목에다 몰빵을 했어요. 예전에 좀 그게 3분의 1 토막이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은행 애들이 알아요. 은행 애들도 준비를 해요. 얘네들도, 얘는 돈을 갚을 수, 어떻게 아냐. 이게 딱 보면, 이게 제가 사람 심리하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처음에 땅을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면서 땅을 하나씩 담보 다치면서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이게 은행에 가니까, 이게 창구 직원이 모니터링을 보더만, 나를 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한심스러운 눈빛. 아직도 그, 눈빛이, 아직도 그 눈빛이 나는 잊혀지지 않아. 그 대출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모니터링, 이게 딱 하면서 이게 모니터 보더만, 딱 나를 보더만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그냥, 더 이상 추가 대출은 힘듭니다. 고객님. 하면서 굉장히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고 있더라.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몰랐어요. 저 양반 왜 날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안 그래도 되게 지금 주식이 3분의 1 도망 나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 양반이 왜 나를 왜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한심스럽게 보지? 나중에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오다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게 모니터링 할 때 얘네들이 주식 그 담보로 이게 만약 그걸 그 자기네들 그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 대출을 이게 받잖아요. 그럼 그 은행 이체해서 띄면 안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그거를 추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해요. 추적 모니터링을 해요. 그 담보로 받은 그 돈으로 해서, 대출로 받은 돈으로 해서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디에다 쓰는지. 근데 얘네들 정확히 알죠. 어차피 금융은 다 이게, 그러니까 그 증권 쪽에 다 몰빵한 걸 얘네들도 알아. 그게 이제 3분의 1 토방이 나가지고, 얘는 조금만 있으면 땅이 이제 경매로 이제 나와야겠구나. 그거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안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 대출계 창구 그 담당자가 보더만, 나를 갖다 이게 추가 대출은 안 돼요.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야.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빠서, 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왜 한심스럽게 보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그 모니터링에 이미 다 나온 거야. 지금 주식으로 3분의 1도 막 내고, 이제 얘네는 더 추가 대출 안 하면 신용 불량자 되기 직전 상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 종목이 3분의 1뚝 났던 종목이 제가 산 금액 3분의 1뚝 나는 게 거꾸로 이제 3배까지 뛰어가지고 제가 그 처분을 넣고 반절 정도만 처분하고 내고 그걸 해요.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처분하자마자 그 어떻게 하냐, 먼저 처분하자마자 그 대출 그 당시 1억 천 몇백이었나? 하여튼 1억 천 몇백인데 그걸 은행에 해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그 대출한 걸 바로 갚으러 이제 갔어요. 이제 입금하고. 그래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딱 근데 대출 창구 딱 해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딱 보더만, 이 양반 또 왔네. 이제 그 눈빛이야. 아니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이 양반 또 이제 눈빛이 그거야. 아유 또 이게 추가 대출 받으려고 이제 왔구나. 그 대출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거 모니터링에 다 나와. 예전에 봤던 거 3분의 1 토막 난 거대, 주식으로. 아유, 이게 또 뭐 하려고 왔대야 하고 딱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출, 전액 다 상환하고, 이거 상환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딱 하더만, 이게 헛웃음을 딱 짓는 거야. 은행 직원이. 헛웃음을, 약간 비웃음, 얼굴에 이게 이게 입꼬리가 쫙, 이게 위로 한쪽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아직도 표정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안 지워져. 이게 한 입꼬리가 딱 비웃음, 한 입꼬리가 딱 헛웃음을 치면서 비웃는, 그것도 하면서, 하면서 나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눈빛으로 보면서, 대출 상환하러 오셨어요? 이제 이게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나를 갖다 하는 거예요. 대출 상환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대출 상환했어요. 그러면 대출 상환, 얼마까지 하시려고요? 전액 다 상환하고, 압류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지 시키려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눈으로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대출 상환했으면 전액을 다 입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미 통장에 다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더만, 예? 다 입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제 통장에 전액 다 저기 그 대출 그 저기 그 잔금 다 지금 그 원금 다 지금 입금해놨다고. 지금 이제 저기 그 대출 다 원금 다 갚고 저기 뭐냐 이거 압류까지 다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못 믿는 눈빛으로 이제 컴퓨터를 뚜두두두 거리더만. 이거 딱 보니까 이제 또 오 진짜네 하니까 하면서 이제 컴퓨터 보고 내 얼굴을 막 보면서 오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왜그 대출 주고는 그 당시에 나는 나를 갖다가 이제 저기 이게 어떤 불량 채권자로 이미 낙인을 찍고 조금만 있으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보통, 그 당시엔 제가 고정금리를 해놨으니까, 그지, 변동금리를 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금리를 그냥 올려버려요. 그 당시에 제가 고정금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 금리를 못 올린 것 뿐이지. 하여튼 그래요. 자, 저도 딱, 정확히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저도 정확히 이걸 똑같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땅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와 같은 이 국면에 지금 들어선 사람들이 겁나요. 예, 이게. 근데 옛날 이게 보면 옛날 일본 그 저기 이게 저기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 걸린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쪽팔리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벌 때는 야, 나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에 반통 나고 깡통 났다고 하면 이제 침묵을 하게 돼요. 급경손해져.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런 사람들. 이제 주식 하면 씨발 이게 술자리 하다가 옛날 주식으로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했던 사람이 주식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야, 딴 얘기 하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그런 사람들이 겁나요, 지금.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먼저. 그 상황에 처해지면 굉장히 이게 똥줄을 타고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막막해져요, 이게. 예. 지금 이런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겁나게 많이 물려 있고 주식이 지금 여기에서 안 그래도 이제 주식이 지금 지금 무너졌는데 이게 3,300까지 갔다가 지금 1,000포인트가 2,300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 계좌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반토막 난 사람도 있고 뭐 반에 반토막 난 사람도 있고 뭐 깡통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재.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락 2,300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이게 패닉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진짜로 자기가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한 게 싸다고 해도 그걸 유지가 자체가 안 돼요. 왜? 이미 대출이나 이쪽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아요. 특히 은행 대출을 받은 돈에서 그 증권사 신용까지 썼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이게 당해. 그럼 여기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게 터져요. 반대 매매가 한번 순차적으로 몇 번 지금 터졌죠. 여기까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순차적으로 밑에 반대 매매가 또 걸려있는, 이게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어.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은행에서 보통 압박이 들어오면 이게 원금 상환을 먼저 빨리 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요.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그 대출금 다 한 거 다 날려먹은 거 알고 있어요, 은행들도. 그럼 얘네들 어떤 형식으로 채권 추심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자를 갖다 올려버려요, 변동금을 했으면. 내가 옛날에 나는 2.2%대 했는데 지금 7%, 9%까지 지금 올릴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은행에서 통보가 받은 사람도 겁나 많을 거예요. 지금 주식은 주식대로 깨졌지. 지금 내가 20억을 대출 받았는데 20억에 9% 이자를 내야 돼.
9%면 거의 10%죠. 20억이 저게 뭐 1억 8천이에요. 20억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지금. 자, 20억을 해가지고 주식에다 넣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뭐 제 반에 반토막에 깡통을 났거나 원금을 거의 상환을 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은행은 다 알아요, 그걸. 얘네들 지금 다 깡통 나는지 20억 그 대출 받은 거 3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근데 20억을 갖다가 저기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그러면 변동금리를 해서 어떻게 했냐, 저기 얘네들 압박을 해요. 지금 금리를 갖다가 막 7% 많게는 9%까지 올릴 거니까 대출을 부분적이라도 상환해라. 왜? 얘 돈 없고 이게 날릴 걸 아니까 저기 채권 추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저기 변동금리 같은 거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네. 20억에 9%면 얼마인가요? 네, 1억 8천이에요. 1년에 1억 8천이나 생 이자가 나가요. 자, 주식에서는 이미 뭐 다 날라갔어요. 자, 이게 감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봉이 억대 연봉자 1억이야, 연봉이 딱 1억이야. 억대 연봉자 1억. 1억 연봉자가 저기 이것저것 빼면 월 실수령 금액이 700만 원이 좀 안 돼요. 700만 원이 좀 안 돼요. 자, 1억 8천만 원을 갖다가 1년을 갖다가 저기 1억 8천을 내하고 한 달에 실수요금이 저기 6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연으로 따지면 7천 몇백만 원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와요. 자, 이자를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그래 병어리 낸 것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팔 수 있는 거는 저기 주식은 다 깡통 났기 때문에 못 팔고 집밖에 못 팔아. 근데 집을 팔라게 되면 뭐 30억짜리 아파트는 뭐 이게 예전에 샀으면 거의 다 양도소득세로 다 이게 나가요. 그리고 누가 살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뭉치고 뭉치다가 이제 이게 견딜 수 없을 때 이게 한 방에 빵 터질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부동산 버블과 주식시장 버블이 동시에 이게 이제 거의 동시에 폭탄이 동시에 터져요. 원래 이게 저기 불황과 호황을 하면 순차적으로 주식이 먼저 이게 급락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게 동시에 저기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버블이 같이 이게 이제 폭락을 해요. 지금이 싸다고 하는 거 맞아요. 싸다고 하는 내려온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도 꼭지예요. 누구 입장에서? 명동 저기 큰 손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꼭지예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거를 갖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국 같은 잘 몰라요. 외국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데가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옛날 일본 그 버블 그 직전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다 처해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쉬쉬하다가 하다가 한 방에 빵 터지고 패닉 상태가 있으면 너도 나도 모르게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이게 빨리 팔아야겠다 하면 부동산 버블하고 이게 같이 터져요. 아마 이번에 강남 신화가 이제 강남 신화가 완전히 이게 엄청 이게 깨질 거라고 아마 저는 판단해요.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데 지금 강남에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한 30억인데 20억을 갖다가 그 엔터테인먼트 뭐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은 사람 그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보면 알아요.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막 여러분들이 소위 비싸다는 막 20억, 30억 아파트를 보고,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언제부터 그걸 이제 눈치를 챘냐면 3년 전부터 그 눈치를 채요. 2019년도부터. 이거 강남에 큰일이 벌어질 때가 됐다. 그게 어떻게 되냐?
예전에 제가 이게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강남에 비싼 아파트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단지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봐요. 아파트 값은 겁나게 비싼데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집이 굉장히 막 20억, 30억짜리 비싼 아파트인데 이게 30평대 아파트인데 좋은 아파트인데 생활 수준이 나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밤이 되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의 그 주변에 그 마트나 이런 편의점 아니 쇼핑 그 현지인들이 쓰는 그 쇼핑 센터 같은 데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고 하면 그에 대한 그 주변의 상권 자체가 틀려요. 잘 팔리는 물건 진열장이라는 게 틀려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그렇게 저기 여유롭지가 않고 풍요롭지가 않다. 딱 그걸 알게 됐어요. 강남 이제 뭐 2, 3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요. 2019년도에. 그 두 번째를 캐치를 해요. 보통 자기는 못 먹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돈을 저기 안 아껴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는 강남권에 있는 부촌에 가는 이게 사는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학생 학생들 특히 보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나 이런 저기 소비하는 거 용돈 상태 이런 걸 보면 딱 이게 부촌하고 빈촌 가면 확 티가 나요. 부촌에 가면 애들이 이게 틀려요. 이게 딱 이게 때깔이 틀려요. 이게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때깔이 틀리다는 게 딱 보면 알아요. 부촌은. 근데 이게 빈촌으로 이게 빈민가로 가면 애들이 이렇게 때깔이 틀려 확실히. 근데 강남이면 이게 잘 사는 데니까 당연히 때깔이 애들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성남 비슷한 게 거의 때깔이 가는 거야. 예전에는 강남 가면 애들 때깔이 좋았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게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이게 딱 딱 때깔이 딱 나. 근데 그 당시 2019년인데 제가 이게 다 보니까 강남에 2,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그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애들을 보니까 때깔이 이게 중산층도 아니고 거의 이게 좀 약간 좀 서민에서도 약간 떨어진다고 그냥 약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상한 지역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강남도 강남에 따라 틀리니까 이제 그때 두 개 보고 이거 좀 이게 뭔가 좀 기후가 이상하게 흐르는구나. 그 사는 지역의 아이들의 때깔 상태를 봐요. 얘네들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부촌 애들의 부촌 지역 애들이 있어요. 부촌 지역 애들은 때깔이 틀려요. 이게 보면. 근데 얘네들 때깔이 이게 좀 틀린 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약간 빈민가까지는 아닌데 좀 서민스럽다? 서민스럽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러지? 뭔가 좀 이상한 기후가 이제 도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어떻게 쓰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저기 약간 빚까지 져서도 애들 공부나 저기 입히고 먹이는 거는 안 할게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좀 때깔이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캐치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 티가 나는데 강남 아파트 단지를 가면 이제 초저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층 같은 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이제 불이 딱딱딱딱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이게 멀리서 보면 아파트 이게 좀 이게 안에 인테리어 상태 같은 게 이게 보여요. 좀. 그럼 안에 이게 좀 생활 수준 상태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직접 만들어도.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보니까 이게 아파트 30억, 2,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그 생활이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밤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안에가 이제 불이 밝고 밖에가 어두우면 안이 보이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게 잘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게 2, 30억의 아파트에 사는 고급 아파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아닌 거야. 이걸 보고 이제 2019년도 이 기류가 좀 이상하다고 이제 저걸 이제 캐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남시랑 이제 끊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년까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쉬쉬하고 계속 지금 내려와요. 다들 쉬쉬하고 그걸 갖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패닉 상태로 하면 이게 그냥 수직으로 이게 뭐든 저기 지표가 수직으로 꽂혀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냥 부동산 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락에 70%를 제가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주식도 수직으로 떨어질 확률도 높고, 이게 그래요, 하여튼. 이거 원래 이게 제 노하우인데, 이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거 그 생활, 그 지역 이런 거, 저기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주식을 저거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부동산하고 주식은 이게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약간 좀 이게 좀 희박하게 부동산에게 이게 좀 하는 사람. 이거를 하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그냥 눈에 보여요. 전체적인 게. 왜 이게 따로따로 놀지가 않아요. 이게 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이게 주식 시장이 같이 돌아가요.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게 돌아가 이게.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더 깊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이고, 2296 또 떨어졌네. 코스피 일봉을 보면, 이게 대략적으로 보여요. 에이, 뭐가 보이냐고요? 잘해야 횡보고, 안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잘해야 횡보 떨어진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는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상상하면 좋죠. 상승할 걸 가능성을 두지 말고 여기서 투자를 할 때는 잘하면 횡보고 아니면 무조건 떨어질 걸 감안하고 포지션 잡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길었나요?